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자,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소비 시즌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금융투자 등 기관이 대거 순매도하고 지수 약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니까 글로벌 증시 역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종흥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유가의 방향성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유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돌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의 지금 입장차나 그리고 미국의 입장차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이제 생산 쿼터를 줄이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생산 목표 일당 3천만 배럴이죠. 이쪽을 준수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원유 생산량 변화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우디 쪽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유가를 안정시킬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런 감산 조치보다는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 조정을 방치하겠다는 그 의도로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유가가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점차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조금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펙 회원국 간에 그런 대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감산이 단행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산유국들의 합의를 이행할지도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오펙 회원군들의 일평균 3,097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원국들 간의 그런 쿼터 준수가 3천만 배럴이죠. 일평균 1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 쪽이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펙 쪽에서도 지금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공급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걸 보면은요, 글로벌 원유 수요 공급 전망인데요.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월등히 높이 앞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셰일가스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셰일가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또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락이 셰일 업체들의 신규 투자를 위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근데 업체들의 즉각적인 감산을 담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셰일 오일 생산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가들이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통상 $70에서 $80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를 거의 하회하고 있는 현재 유가 수준에는 미국 에너지 업체의 악순환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 최대 셰일 오일 생산지인 텍사스주의 그런 생산 원가는 $40에서 거의 한 65, $70 이렇게 부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이제 $60 이하로 하회하게 되는 순간 이런 셰일가스 업체들에게도 즉각적인 그런 타격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통 한 60달러에서 한 65달러 이 정도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WTI가 좀 더 떨어져야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원유 생산량은 이미 수입량을 초과를 했습니다. 90년도부터 해가지고 미국 원유 수입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생산량은 그보다 계속 축소가 됐는데요. 이제 2000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원유 생산량이 대폭 이렇게 늘어나면서 원유 수입량을 이미 이제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계속 이렇게 초과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도 여전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서부터 11년도를 이제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찝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원유에 대한 그런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지고 그 원유가가 올라갔었지만은 2014년도 하반기서부터 갑자기 원유에 대한 그런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원유도 갑작스럽게 뭐 반등 또는 급등을 하기가 당분간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WTI 1차 이렇게 저점을 보통 전문가들 70에서 한 65달러, 2차 저점을 65달러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셰일가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한 65달러. 그래가지고 서로 한 65달러 정도 부근대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현재까지도 주식시장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런 경기 민감주 섹터인 뭐 정유주나 그다음에 화학주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가정한다면은 그리고 반면에 항공 물류주나 이런 섹터들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부각을 받는 섹터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유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기에는 다소 국내 시장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그냥 좀 관망하시되 그리고 추세 추종을 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공 물류 쪽으로 추세 추종을 따르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다음 낙폭과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하방을 좀 기다렸다가 그런 정유화학주를 건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시켜드리면서요. 금일 시황은 이걸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JB금융지주가요. 매수가 부근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41승 40무 26패가 되셨는데요. JB금융지주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참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 또 다시 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이죠. 전북은행이고, 자,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의 움직임 자체가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 안에서 지금 한 주 동안 큰 움직임 없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에 대한 모습으로 반등이 나타났지만 소폭 반등에 지금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추가적인 상승분 다시 한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타나는 과정인데, 사실 뭐 시청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크게 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주들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밀렸던 상태고요. 자, 한번 같이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업종도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바닥권에서 지금부터 은행권의 움직임들이 올라왔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모습, 하단에 어느 정도 과매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 자체가 이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게 은행주들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거기에 JB금융지주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JB금융지주가 다른 여타의 은행주들보다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호남 지역에 어느 정도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기인하고자 한다는 판단을 조금 했습니다. 또한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자,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 꾸준히 나타났던 곳이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포인트에서 기관의 매도세는 우리가 손바뀜에 대한 물량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자리 부분은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될 것이고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시 큰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큰 변동성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1.5%에서 2% 가까이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 끝난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더 큰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들어볼까요? 예. 추천했던 종목 중에 빠지는 종목 몇 개 없었어요. 그 중에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습니다. 아바텍이라는 종목.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아바텍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차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 시즌이잖아요. 사실 IT 업종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IT 예전에 제가 전문 IT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IT에 대해서 상당히 빠삭했는데요. IT가 그만큼 많이 죽었죠. 그래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 아바텍이라는 기업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바텍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바텍은 애플에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업체는 아니고 바로 LG 디스플레이를 거쳐서 애플에 납품을 하는 업체고, 자, 삼성전자의 슬리밍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슬리밍 식각 업체라고 하죠. 깎는 작업을 하는 업체. 자, 그리고 ITO 코팅 기술을 맡고 있는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단가인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넣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더라도 단가 인하의 압력이 그렇게 크게는 없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몇 %일까요? 예, 25%에서 26%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매출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일본 샤프사에 어느 정도 라인 자체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슬리밍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ITO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아바텍의 무기가 상당히 결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슬리밍과 그리고 ITO 코팅을 동시에 하는 회사가 유일합니다. 아바텍밖에 없고 그만큼 좋은 주가 추이를 저는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애플에 대한 판매량인데요. 애플이 $118를 돌파를 했었죠. 그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애플이 아이폰 6 플러스가 뭐 국내에서는 뭐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겠지만 블룸버그 애플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애플 관련주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의 건전성을 한 번 더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꾸준히 주가 관리를 해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3분기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PR 10배 자리입니다. PR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PR 10배 밑으로는 저평가가 돼 있고 그 위로는 고평가가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런 평가들보다는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이 종목은 PR 10배를 지지를 삼아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아니면 저 종목은 PR 5배를 삼아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아니면 또는 저항을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바텍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어요. 제가 추천도 두 번째 드리는 건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아바텍이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사실. 자, 빠진 종목이 없었는데 제가 이 유일하게 많이 빠진 종목이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위치적인 부분 한번 같이 잡아볼게요. 요 자리, 자, 요런 자리가 되겠네요. 요런 자리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하단의 과매도 구간을 꾸준히 거쳤다, 그죠?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드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 하단까지 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투매성 물량. 자, 11월 17일 일봉상. 자, 11월 17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또다시 한번 더 분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과매도 바로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투매가 나타났었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아바텍의 주가는 좀 더 4분기 소비 시즌에 맞춰서 큰 상승을 노리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적정 가격대 부근에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대신에 이 아바텍은 현재 적정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쁜 종목이나 기대감이 없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빠집니다. 하락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선택을 하시는 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가격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요, 지난번에 소개 한번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아바텍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으시네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자, 대구 찍고 여의도 찍고 다시 한 번 더 부산에 이제 이번 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년 마지막이 될 것 같고 12월 달인데 부산에 한번 가야죠. 그런데 부산에도 또 저 혼자 갑니다. 네, 저는 특별하니까. 자, 2014년 12월 6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자, 우리투자증권 부산 지점 위치는 서면역입니다. 부산의 시내가 서면이죠. 서면역 1번, 3번 출구 나오시면 거기에 이제 건물 한 개 있어요. 우리투자증권 건물인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니까 거기 맞춰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네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예상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어제 이제 좀 하락세로 마감되었는데 1959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537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유가라는 이제 문제인데 유가의 이제 급락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코스피 지수도 그동안 좀 하락세를 보여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래 이평선 좀 21선에 가장 강하게 지지를 해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한 번 더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어제 54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538선에서 가장 강한 좀 지지력 구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530선 후반대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이면서 추세를 이어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물 지수의 경우는 외국인의 좀 매도세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0.29% 하락한 250.85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평선이 아래 21선이 좀 강하게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21선 부근에서 좀 강하게 지지받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가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강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어제 1970선을 좀 아래에서 좀 마감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현재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21선을 좀 지지를 해내주고 있는 모습부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9% 하락한 1960.13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8% 하락한 539선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538선에서 좀 강하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538선에서 좀 지지받는지 여부부터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지수의 경우는 일단 1,100원선까지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1,100원선에서 좀 강하게 지지받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환율의 경우는 1,058원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지수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1,100원선에서 워낙에 좀 강한 지지력을 좀 형성해 놨기 때문에 당분간에서는 1,100원선 초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는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62% 하락한 17,481.06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39%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SDS와 포스코는 빨간불을 켠 모습이네요. 삼성생명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기아차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도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와 동서, CJ5쇼핑 모두 약세 흐름이고요. 메디톡스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시작은 코스피는 좀 약세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 쪽은 화학, 철강, 금속, 섬유의보, 건설, 기계, 보험, 증권, 의약,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화학 같은 경우 좀 유가 관련해서 좀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낙폭과대의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페인트가 4.5% 넘는 수준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이 3.3%, 롯데케미칼이 3%고 그들이 휴캠스, 카프로, OCI, 노루페인트, LG화학, SK케미칼, 하나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대한유화, KG케미칼, 서흥, 영보화학, 삼성정밀화학, 남해화학, 아모레퍼시픽, LG하우시스, 효성, 금호타이어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강보합 수준 또는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이 다시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데 철강주도 유가 하락과 좀 관련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철강주도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만호제강이 2.8%, 금강공업, 고려아연,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신화실업, NI스틸, 문배철강,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현대비엔지스틸, 대차, 화인메스틸 이런 종목들이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서비스 업종은 보통 이제 지주회사들, 홀딩스들이 많은데 한진해운홀딩스가 11.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올메디바이오, 녹십자홀딩스, 휘닉스홀딩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JW홀딩스, 노루홀딩스, 그리고 KPX홀딩스, 풍산홀딩스, GS 전체적으로 이 정유주들 그리고 화학주들이 좀 올라왔고요. 또 지주회사 중에 좀 관련이 있는 화학 섹터라든지 조선 섹터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이 있는 지주회사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 다음은 섬유의복 쪽인데요. 섬유의복 쪽 또한 2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오네요. 일단 뭐 쌍방울이 좀 오르고 있고요. 한섬, FNF, 신원, 대현, 한세실업, BYC, DSR, LF, 일신방직, 아비스타 같은 종목들이 강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도 오늘은 조금 견조한 모습인데 삼성생명이 1.6%, 그리고 삼성화재가 0.6%, 동양생명이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건설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네요.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삼호, 그리고 화성산업, 현대산업,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코롱글로벌, 한전 KPS, 범양건영, 대린산업, 고려개발, 삼부토공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계업종도 오늘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2%,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1.8% 상승하고 있고요. CS윈드, 신성ENG, 삼성테크윈, 대림동상, 두산인프라코, 대동공업, 동아에스텍, 기신전기 같은 종목들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증권하고 금융 섹터가 따르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하고 금융 섹터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삼성화재, 삼성생명 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경남은행, 아주캐피탈, 현대증권, DGB금융지주, BS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증권, 광주은행,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SK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손보, KTB투자증권. 오늘 뭐 화재 쪽이랑 증권 쪽들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죠. 중소형주 쪽은 좀 어떤가 좀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가 제일 강하죠. 그리고 오락문화, 일반 IT, 그리고 금속, IT 소프트웨어, 음식료,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디지털 콘텐츠 쪽은 뭐 게임주들도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주들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역시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조이시티가 6.4% 정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 나왔고요. 썬데이토즈도 급등, 웹젠도 역시 급등, 게임빌, 컴투스, 이스트소프트, 바른손, ENA, 그리고 조이맥스, 다나, 액토즈소프트, 네오위즈 인터넷, 네브시스터즈, KT뮤직, 크레드, 옴니텔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락문화 쪽을 살펴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3.67% 상승하고 있고, SM이 1.7%, JYP 엔터, SBS 컨텐츠허브, 대원미디어, 미디어플렉스, 파라다이스, 초록뱀 같은 종목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IT 쪽도 보면
HLB가 6% 넘는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진이 5.7%, 아큐픽스 5% 넘는 상승폭, 서울전자통신, 삼본 정밀전자, 롯데시스템즈, P&E 솔루션, 파세코, 위닉스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금속, IT 소프트웨어, 코스닥 벤처, 음식료, 소프트웨어, 금융, 기계장비.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업종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역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초반에 강한 흐름인데요. 이 흐름은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 65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의 경우는 386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94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까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모습으로는 외국인이 현재 좀 9억 원만이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업종별로 본다면은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484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2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반대로 강하게 좀 매도세를 보였던 화학 업종의 경우는 현재는 외국인이 41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현재 2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계 업종의 경우는 현재 기관 쪽에서 6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금속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13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현재 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급도 안정적이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조업종의 경우도 강한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네요. 제조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433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 현재 148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업종에서는 IT 소프트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억 원, 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금속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만이 1억 원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외환시장 현재 5원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5원이 하락한 1108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7원 30전과 1108원 9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108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어제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달러화는 달러화 자체보다는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국제 유가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유로화와 엔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다른 상대 통화들에게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 등급을 재정적인 문제점을 이유 삼아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점이 엔화에게는 추가적인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달러에는 어제 아시아장 후반경에 일시적으로 119.14엔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어제 달러원은 장중한 때 112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차적으로는 급등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차익 실현 때문이고요. 2차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하락 기대감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역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통화 약세 요인에 주목하던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달러화의 자체적인 약세 요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뉴욕장 초반 달러에는 117.85엔까지 하락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06원 25전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 역시 반등하면서 달러화의 차익 실현 조정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오후에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필두로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인 포지션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점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유가의 하락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다라는 점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유가의 흐름이 달러화의 기본적인 강세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을 때 시장 반응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수록 달러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달러화 하락 시에 저가 매수 세력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달러화는 이번 한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103원에서 1113원 사이에 거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와 항공주가 유가 반등에 뒤바뀐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조그룹주는 오룡호 자초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유중 추진설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자, 이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죠. 일단 하락폭이 단기간에 너무 과대했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한파가 또 올 것이라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이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가 전거래일보다 한 4.5% 상승한 69.1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정유주가 좀 오르고 항공주가 내리고 이런 흐름이 다시 뒤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롱텀 아니면 미드텀 이렇게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일본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부진, 뭐 미국 셰일가스 원유 공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이 이제 국제유가 하락을 좀 막기 위해서 감산을 주장을 했는데 뭐 합의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유가가 일단은 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트렌드가 완전히 다시 돌아가느냐 이 부분인데 뭐 계절적인 수요는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 난방유가 소비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난방유는 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디맨드는 이 산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섹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가 특히나 유류 소비가 많아져야지 이 기본적인 수급이 변화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뭐 난방유를 소비를 한다 그럼 뭐 겨울철 지나면 다시 빠지나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또 단기적인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요. 현재 이제 재고 수준과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화학과 정유업종의 환경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화학정유 업체 재고 비축 실물 수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영향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유가 반등, 화학 제품 가격의 상승 이 부분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뭐 지극히 되게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 사이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내년도까지 좀 봤을 때는 과연 유가가 뭐 의미 있는 트렌드의 어떤 터닝이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뭐 낙폭과대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개선 없이는 낙폭과대는 뭐 그렇게 크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뭐 미드텀 롱텀으로 받칠 수 있는 어떤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나 정유주 마찬가지죠. 항공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제부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뉴스는 좀 시장에 나올 법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조그룹주들은 오늘 좀 한 방 맞았네요. 이제 어선이 자초됐다는 소식이 동반적으로 좀 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룡호라는 배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자초가 됐네요.
한국인이 11명, 인도네시아인이 35명, 필리핀인이 13명, 그리고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과 1명, 총 한 60명 정도가 타고 있었고요. 현재 일단 8명은 구조가 됐는데 한국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배가 건조된 지 40여 년이 지난 오룡호거든요. 7월 10일에 출항을 했고, 일단 베링해에서 조업 중인 전 어선을 사고해역 주변으로 이동을 시켜서 구조 작업에 동참하라고 이제 사조산업은 지시를 했고, 부산 사무소에 이제 사고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 일단 사고 원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철저하게 좀 밝혀주겠죠. 그리고 이 어획물을 저장하는 선박의 이 어창이라고 하죠. 고기를 넣는 창고인데 어창이 침수가 되면서 배가 자초가 됐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침몰한 상태인데 사조그룹에게는 안 좋은 이슈죠. 특히나 우리가 좀 겪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이슈인데, 근데 주가를 좀 보면 갭으로 하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어떤 뉴스에 따른 낙폭과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설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하네요. 업계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현대상선이 그룹의 자구 계획에 대한 일환으로 2천억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주주 대상으로 배정한 뒤에 이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방식으로 내년 한 2월쯤에 할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에서는 현대상선 측의 유상증자 추진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오늘 낮 12시까지 답변 기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주가는 뭐 유상증자를 반영한 부분, 낙폭과대 이 부분은 좀 나왔네요. 나왔기 때문에 뭐 시간을 좀 두고 봐야죠. 뭐 이런 종목들, 갭으로 빠진 종목들, 유증 추진설이 있는 종목들 조금은 너무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선주들이요, 유가 반등의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KG 이니시스는 3분기 실적이 호조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웹제는요, IP 매출 증가 기대감에 나흘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조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그동안 유가 급락으로 해서 상당히 좀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전날 밤에 일단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좀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이제 사흘 만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민감하게 작용이 되었던 조선주들도 함께 오늘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어떤 좀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고, 제가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면은 유가 급락이 일단은 그 조선주의 주가를 하락을 하는 데에 대해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유가 하락이라는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워낙에 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크게 좀 급락세를 이어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들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유가가 어떤 좀 방향성을 아직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좀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조선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매수 전략은 좀 드리지는 않겠고요. 아직 이제 조선주들이 어떤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악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선주를 위주로 둘러싼 환경들이 좀 우호적이지가 않은 만큼 아직 조선주의 경우는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워낙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상당히 좀 그동안 이제 그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해양 플랜트가 조금 이제 앞으로도 좀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LNG 선에 대한 좀 수주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LNG 선 수주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해양 플랜트가 좀 부진한 모습을 크게 좀 상쇄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좀 살펴보신다면은 앞으로 LNG 선에 대한 수주부터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가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대비 한 27%가량 상승했다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이런 회사 자체로서는 저는 상당히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바일이라든지 현재 이제 온라인 그런 쇼핑에 상당히 좀 저는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상당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워낙에 좀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가장 크게 좀 쌓여 있는 매물대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전고점 부근 한 17,000원선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한 KG 이니시스가 또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이제 삼성 이제 그룹이 모바일 결제 분야에 좀 차업을 진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KG 이니시스가 좀 가맹점에 대해서 결제 단말기를 좀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출 증가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이 IP 매출 증가 소식으로 해서 현재 6%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웹젠이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서서 이제 그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갑작스럽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실 분들은 일단 좀 저는 서서히 좀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쨌든가 이제 웹진이 그동안에 온라인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상당히 좀 큰 흥행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웹진에 대해서 앞으로 내놓을 이제 모바일 게임에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신규적으로 내놓을 이제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은 중국에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웹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매출을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내년에도 한번 좀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입니다. 3분기 어닝 쇼크 여파의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텐센트와 콘텐츠 공동 제작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다크 어벤져 2 흥행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대상은 이제 실적 폭탄을 좀 맞았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연결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36%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한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따질 때 보통 뭐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으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영업이익이 한 36%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외형은 좀 성장했는데 내신 다지기에 좀 실패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일단 실망감을 들게 한 이유가 2분기에도 그랬고 3분기에도 그랬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믿었던 수준에서 신뢰를 깨트렸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고 특히나 기관의 실망 매물들이 대거 한꺼번에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일단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닥을 자꾸 터닝이 되느냐 아니면 밑바닥에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폭탄을 맞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제 4Q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정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추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이 바닥권 가격 또는 매수권 가격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움직임이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만약에 4분기에 좀 괜찮다 그러면 이게 보통 갭자리가 한 37,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만 원 부근, 37,000원에서 4만 원 부근까지는 갭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을 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란 감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텀을 좀 갖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추정자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텐센트와 콘텐츠 공동 제작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IB 업계에 따르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홍콩에서 텐센트와 콘텐츠 공동 제작 및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좀 했습니다. SM이 알리바바 그리고 YG엔터가 텐센트, 중국 기업들의 한국 콘텐츠 업체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양사가 그러니까 YG엔터와 이 텐센트 같은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 공동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서 이제 텐센트의 동영상 전문 포털인 텐센트 비디오 그리고 동영상 사이트인 텐센트 스핀 등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지난 1년 동안 텐센트와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폭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위챗, 그리고 PC 메신저인 QQ, 그리고 중국판 유튜브인 텐센트 스핀 등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최대 종합 포털 기업인데, 일단 중국 쪽에 만약 이번 계약을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이 콘텐츠 시장에 발빠르게 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듭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5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선에서는 조금 수급 충돌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르진 못하는 모습인데 저는 5만 원대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 근데 5만 원대에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게임빌인데요. 다크 어벤져 2 흥행, 이런 흥행에 일단 성공을 했고 지속적인 흥행작 출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게임빌이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는 모습인데 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좀 할 수 없다. 최근에도 또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동을 거는 모습들인데 뭐 다크 어벤져 2 앨런사가 이 게임빌이 갖고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잘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상사입니다. 유가 급락 여파 우려가 과도 평가됐다는 소식에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는 4분기 실적 모멘텀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렉스컴은 3분기 실적 부진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첫 번째 좀 현대상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사의 경우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현대상사도 마찬가지고 좀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워낙에 그동안 유가 급락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폭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크게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좀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유가의 급락을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주가에 그냥 그동안에 좀 선반영이 된 만큼 앞으로는 추가 하락은 좀 거의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상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유가라는 그런 악재들이 워낙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상당히 조금 이제는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유가라는 어떤 그런 변수가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현대상사가 이런 유가라는 좀 악재를 어느 정도 좀 이겨내고 단기간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준다면은 한 단기적으로 한 11선 부근에 한 33,000원까지는 쉽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현재 좀 6%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지바이오가 워낙에 좀 급격하게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반등이 나올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뭐 출산 그런 시세를 본다면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이지바이오라는 그런 매출에 좀 반영이 되면서
보면서 이제 앞으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지바이오도 워낙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좀 U자형 서서히 좀 올라오는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쉽게 60일선 부근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플렉스컴입니다. 플렉스컴이 현재 좀 4%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상당히 조금 그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 현재 좀 신저가를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FP12 산업이 워낙에 좀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플렉스컴이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FP12 산업으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는 그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플렉스컴이 이런 좀 산업을 위해서 어떤 좀 신규 고객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앞으로 플렉스컴의 경우는 신규 고객을 얼마나 좀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신 후에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혜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인 게 긍정적이다. 선물 대량 매수 여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1960선에서 2000선 박스권이 전망된다.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외부 변동성 증가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연말 효과 기대하며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선물 대량 매수 여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전일 그 미증시가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대불확실성과 함께 그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다소 이제 좀 실망감이 좀 나타나면서 단일 좀 지수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그다지 좀 많이 팔리지 않다는 좀 분석이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지금 장 초반이지만 다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일 악재에 대한 부분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은 그다지 좀 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세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 돌아서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향후에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대량 매수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삼성그룹주들로 지금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소외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더불어서 또한 이제 제이모지까지 지금 성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이모지 상장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이모지 상장 이후에 이 연말 랠리 가능성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시는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뭐 또 이제 또 빼기 시작합니다. 그죠? 참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참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합니다. 자, 기관들 왜 이런 형태를 자꾸 보일까요? 결국은 또 외국인들 눈치 보면서 뺐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겨 탔다가 또 다른 쪽에서 또 다시 이쪽으로 옮겨 탔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경질 날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과연 이래서라도 수익을 거두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이번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폭이 갑자기 국제 유가라는 것이 쭉 하락하다 갑자기 확 다시 들어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조라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 장은 기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속성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전일 그 국제 유가의 하락 때문에 심하게 빠뜨려놨던 조선 정유화학을 오늘은 또 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이런 연속성의 이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계속적인 혼돈 그리고 오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았다 애들이. 근데 그 방망이의 폭이 야구 방망이에서 이제 빨래 방망이도 아니고 지금 거의 이쑤시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짧은 단타예요. 짧은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짧은 숏 포지션에서 따라가는 전략은 그나마 뭐 빨래 방망이 정도라도 돼야 이걸 따라가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쑤시개 수준의 방망이니까 이거는 뭐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손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12월이 마무리될 거고 1월장, 내년장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베의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더 농후해졌습니다. 그죠? 그런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죠. 그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베노믹스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으로서 그들이 통화 정책만으로 결과적으로 정책적 성공을 거둬서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없다. 통화 정책 갖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통화 정책은 아베노믹스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래서 물가를 살리고 이런 부분들을 깼어요. 근데 대외 변수적 요건이 있었죠. 그죠? 국제 유가가 계속 급락이 나오고. 이러니까 물가는 다시 낮아지는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농후해지니까 이제 아베를 질책하고 그를 이제 단두대에 올려놓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예병군 멘토가 아베의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느냐, 그걸 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은 글로벌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화되는 부분을 준비를 못했고 그것이 소니와 도요타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인위적으로 통화정책만으로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그것이 쉽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본의 자금들, 즉 일본에 투자되었던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중기적 포지션을 가지고 갔던 자금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것이 어디 쪽으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지만 중국이나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한국과 중국이 절대적으로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전차 이 일본의 정책적 실패가 가져오는 것이 소니와 도요타의 재몰락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전차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전자와 자동차 쪽의 대표 업종군들,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IT 관련 기업 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IT 쪽에 보면 지금 지금 최근 들어와서 다시금 조금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통신 장비 쪽이고 사물 인터넷 쪽은 맞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디스플레이 쪽하고 이런 쪽을 보면 MC넥스하고 아바테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다 확 간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전차 쪽에 특히 전자 쪽에 부품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MC넥스나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최근에 그 말씀드렸던 샤오미라든가 샤오미폰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이 이 박스권에 대한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박스권 상단되면 어김없이 파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박스권을 돌파하고 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난 뒤이기 때문에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너무 즐기지는 마세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시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최근에 블루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 이유, 즉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시간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 관련주들 지금 오늘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계속 흔들고 있어요. 털어내라. 종목들의 그 털어내는 것을 위해서 계속 흔들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도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하락폭을 섬유의복 쪽에 한섬이라든가 그다음에 TK케미칼, 그다음에 방림은 뭐 계속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었죠. 그죠? 세이브존 INC.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섬유의복 쪽은 아직도 괜찮은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전자결제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지금 KG모빌리언스나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얘기. 제가 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쪽에 효성 ITX나 S넷은 또 오늘 또 이제 조정을 또 보이고 있네요. 자, 이게 왜, 자,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 보면 딱 나오는데요. 결국은 조금 들어요. 그죠? 조금 듭니다. 보낼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기관들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패대기를 치죠.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왜 패대기 칠까요? 그죠? 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다 보니까 패대기 쳐놓고 다른 종목군을 또 매기를 몰아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개인들이 또 따라가죠. 그럼 또 어김없이 패대기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숏포지션에서 따라다니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돈을 다 잃어요. 그죠? 돈을 깡그리 잃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지금은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좋은 종목군을 꼭 쥐고 가야 되는 시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못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시장은 실적과 관계해서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을 낙폭 과대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들 수는 없죠. 그들도 매물 폭탄, 즉
매도 대기자들이 꽉 존재하는 그런 종목군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힘듭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최근 장만큼 어려운 장은 다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지금은 흔들리는 매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꾹 쥐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종목군들을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간다 또 간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59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37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